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아주 가느다란 한 오레실이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실 한 가닥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보잉 여객기를 들어올리고 섭씨 수천 도의 화염을 뿜으며 우주로 솟구치는 로켓의 몸통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현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고강도 탄소섬유 T천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철보다 14배 강하고 무게는 훨씬 가벼운 이 검은 실은 항공우주와 국방산업의 핵심이자 한 나라의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절대 만들 순 없다는 비웃음을 들어왔던 바로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게임의 판 자체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 작은 실 한 가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신소재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이 추격자가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 플레이어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50년 넘게 쌓아 올린 기술의 요새, 탄소 섬유 독점 체제입니다. 일본의 토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 구조는 단순한 기업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초고강도 탄소 섬유는 낚싯대나 골프채에 쓰이는 일반 소재가 아니라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투기의 은밀성, 잠수함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국가안보 핵심 물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소재를 철저히 전략 무기로 취급하며 기술을 봉인했습니다. 공정은 외부인에게 철저히 가려졌고 물량은 의도적으로 조절됐으며 수출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건 너희 수준의 기술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이었습니다. 항공, 방산, 수소차까지 이어지는 핵심 산업의 목줄을 일본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멈춰설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탄소 섬유는 소재가 아니라 한국 산업을 가두는 기술의 감옥이 되어 50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견고한 기술의 감옥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움직임은 화려하지도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전북 전주의 한 외딴 공장 안에서 몇 명의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성공을 장담하는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누군가는 이걸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집요한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연구실의 공기는 늘 무거웠고 공장 밖 세상은 이 프로젝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쌓아 올린 50년의 성을 상대로 이들은 마치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공정을 뜯어보고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개월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기 일쑤였고 완성된 듯 보이던 실은 조금만 조건이 달라져도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성공 역시 조용히 서랍 속에 쌓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영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전주의 공장은 서서히 역정흑의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바로 이 고요하고 외로운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의 지옥이라 불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정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다루는 싸움이었고 그 균형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예민했습니다. 단 0.1도의 온도 오차가 생기는 순간 정성껏 뽑아내던 실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경계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조차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초반의 실패율은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10가닥을 뽑으면 3가닥은 그대로 폐기물통으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수십억 원의 비용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치솟는 손실 앞에서 경영진의 압박은 거세졌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내부에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았고 밤을 사온 실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순간 한국은
다시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는 과거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쳐 쓰러질 듯한 순간에도 가마 앞을 지키며 데이터를 기록하던 이들의 싸움은 더 이상 성공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였고 사회 전반에는 이제 정말 숨통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국가적 위기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과 수출 차질, 기술 주권 상실에 대한 공포가 언론과 여론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압적인 선택은 일본이 스스로 밟은 전환점의 지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 왜 우리는 아직도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은 곧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산업 구조, 언제든 흔들리지 않는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각오를 깨우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은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위기가 기회로 뒤집힌 해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대한민국의 대응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청사와 기업 연구소의 공기는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자. 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내려왔고 그 순간부터 판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됐고 기업의 연구소에는 최고의 인력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합류하며 그동안 분절돼 있던 돈 사람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험 속도와 공정 개선 주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멈추던 단계는 사라졌고 하루 단위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압축된 개발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년이 걸리던 시도들이 몇 달 안에 반복되었고 연구원들의 손에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양의 데이터가 쌓여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탄소 섬유 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면 기술의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파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탄소 섬유를 소재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노즐의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작아야 했고 그 안을 통과하는 압력은 에베레스트 정상의 기압 변화보다도 정밀하게 제어돼야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곧바로 강도 저하로 이어지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때 엔지니어들이 꺼내든 해답이 바로 반도체의 방식이었습니다. 수나노 단위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처럼 온도 압력 측단 속도를 데이터로 쪼개고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칩도 만드는데 이 검은 실 하나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오기는 곧 집요한 실행력이 되었습니다. 공정에는 초정밀 센서와 자동 제어 기술이 도입됐고 사람의 감 대신 데이터가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식은 일본의 장인 기술이나 중국의 물량 공세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극한의 미세 공정을 무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기술적 정체성이었고 탄소 섬유 개발은 그 철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2년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효성이 공개한 수치는 명확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산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는 6.4 기가파스 이상. 이는 고층 빌딩을 실 한 가닥으로 들어올려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고 이에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T100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4년 만에 50년의 격차를 따라잡았느냐? 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협상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제시하는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 걸 쓰겠다는 한마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기술로 확보한 선택권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구매자가 아닌 당당한 대한공급자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2022 년의 이 승리는 단순한 성능 인증을 넘어 한일 기술 관계에서 역할이 완전히 교체됐음을 알리는 쾌감 넘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승리가 곧바로 시장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더 높고 단단한 인증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해도 수십 년간의 비행 이력이 없는 소재를 쉽게 채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함이 곧 수백 명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일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30년 이상 축적된 실사용 데이터가 있느냐는 반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신입과 베테랑의 싸움처럼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항공사에 설득당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내수 돌파 전략이었습니다. 국방과 우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영역부터 국산 탄소 섬유를 적용해 실제 운용 데이터를 쌓아나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문을 두드리는 대신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 들고 나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이후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은 한 장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을 찢고 솟구쳤습니다. 불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버텨낸 상단부 페어링에는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만약 기존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면 무게는 3톤을 넘겼을 구조물. 그러나 탄소섬유로 바꾸며 무게를 1.5톤이나 줄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연료 효율과 탑재 능력, 그리고 성공 확률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발사 후 42분, 위성과 지상국의 교신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관제실과 연구동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년간 실패와 조롱을 견뎌 온 엔지니어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검은 실이 이제 지구의 대기를 뚫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국산 탄소 섬유의 가치는 이미 하늘 위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산 탄소 섬유의 영향은 이제 우리의 일상, 도로 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차량들의 핵심은 700바가 넘는 초고압 수소를 안전하게 담아내는 저장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그동안 이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했던 탓에 수소차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소재 원가가 낮아지자 차량 가격에 부담이 줄었고 수소 충전소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수소차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다음 차가 될 수 있는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우주로 향하던 검은 실 한 가닥이 이제는 우리의 교통비와 유지비를 낮추는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또 다른 전쟁의 시간입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탄소 섬유 공장을 찍어내듯 늘리고 있습니다. 품질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정반대입니다. 값싼 범용 소재가 아니라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초정밀 영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AI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람이 감으로 조절하던 공정을 인공지능이 초당 수천 번 분석하고 로봇이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는 구조. 이 정밀함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일본의 50년 데이터와
중국의 자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의 깊이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이 탄소 섬유의 역정극은 단순한 소재 개발 성공담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핵심을 붙잡았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약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로 판을 바꾸는 나라. 천도의 불길을 견뎌낸 검은 실처럼 대한민국 산업의 다음 10년도 그렇게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제목 미일 독점 끝났다. 세계 세 번째 국산화 성공. 설마 했던 대한민국의 반전에 전 세계 발칵은 감정적으로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겼다, 끝났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완결서사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번 국산화 성공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더 가까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미일 독점이 무너졌다는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독점이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를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돌파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독점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 인증,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그 장벽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찾아 균열을 만든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대한민국이 해냈다는 감동 스토리로 소비해버리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반전은 기술 그 자체보다 전략의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50년 데이터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가격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반도체에서 축적한 초미세 공정 경험, 데이터 기반 제어, 그리고 국가 단위의 선택과 집중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특정 소재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기술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승리의 축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 해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산화 이후 반드시 따라오는 인증과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인가? 둘째, AI와 스마트 팩토리를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는 무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셋째, 이번 성공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도체 가스 배터리, 광물 항공 소재로 확장하는 재현 가능한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 방향으로 서사를 재구성할 때 이 콘텐츠는 단순한 애국 소비형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의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석 콘텐츠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싸우는 나라다 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반전은 일시적인 뉴스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미일 독점의 종말은 선언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